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사회는 지난달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가장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 실험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지난 2006년 이후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선박과 항공, 무역 규제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북한의 핵 계획에 직접 관련된 군사장비 등의 이전이나 판매에 관한 제재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와 영내에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터키 정부는 난민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시리아와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누만 쿠르툴무스 터키 부총리는 어제 CNN 투르크어 TV와의 인터뷰에서 터키는 이미 300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시리아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는 어제 시리아의 밥 알사만 지역과 접한 온쿠피나르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 사흘 동안 국경이 개방되기를 기다리며 3만 5천여 명의 시리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를 공격하자 이를 피해 달아난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100만여 명의 난민을 수용하기로 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늘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주말 터키에 시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할 것을 촉구했으며 난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유럽 망명 신청 규모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 터키에 3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타이완 남부 지역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적어도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타이완 재난당국은 오늘 오전 지진으로 무너진 타이난시의 17층짜리 건물더미 아래서 사망한 남편과 2살 난 어린아이 옆에 함께 매몰돼 있던 여성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남성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구조대의 말을 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난시 측은 BOA에 지금까지 300여 명이 구조됐지만 아직도 100여 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스베르들롭스크 지역의 테러 공격을 기도한 혐의로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반군 7명을 체포했다고 러시아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명에서 이들은 우랄 산맥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체포됐으며 러시아에 테러 공격을 가한 뒤 시리아로 도주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경찰이 반군들의 은거지를 수색해 폭발물 등 각종 무기와 극단주의 성향의 서적 등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이들이 터키에서 넘어온 ISIL 요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뉴햄프셔주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실시된 후보별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각각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몬머스 대학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는 30%의 지지율을 얻어 한 달 전과 거의 변동이 없는 확고부동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주당은 샌더스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10%포인트 차로 앞서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지 못한 채 현직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이티 헌법에 따라 미첼 마르텔리 대통령은 임기 5년을 마친 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가 며칠 안에 과도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에반스 폴 총리가 임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2차례나 연기됐던 대통령 결선 투표는 오는 4월 24일로 정해졌습니다.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지게 되면 대통령 당선자는 5월에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일요일인 어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새롭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얻으려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 해제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두 복구시키는 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일요일인 어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핵실험에 뒤이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새롭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오전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다른 어떤 발사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의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라파엘 다리오 라미레스 카레로 대사가 발표한 성명 내용입니다.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 delivery system and is a serious viol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성명은 이사국들이 특별히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 의무를 심대하게 위반하면서 지난달 6일 실시한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앞서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던 사실을 상기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이사국들은 이런 결의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또 다른 위반의 중대성을 감안해 북한의 위험하고 심각한 결의 위반에 대응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할 것이라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성명은 이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는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사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다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오준 한국 대사와 요시카와 모토히데 일본 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o we will come forward with something tough. We will come forward with something comprehensive. We are determined to break new ground. 핵실험에 뒤은 북한의 이번 불법 행동에 대해 안보리가 북한에 심각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긴급하고도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만다 대사는 이어 북한의 반복되는 결의 위반에 신속하고도 공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안보리의 조치에 이사국들 모두가 단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오준 대사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의사를 무시할 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o continue to defy the community of nations and to threaten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whole world. 오준 대사는 또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만 약 10억 달러의 비용이 든 것으로 안다며 이 돈은 북한 주민 전체가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대사는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서방 측과는 다소 다른 대북 접근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류제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새로운 대북 제재가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향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협상을 통한 해법을 장려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 제재가 북한의 경제적 붕괴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의 이런 단호한 입장 표명을 계기로 앞으로 강력하고 실효적 결의 채택을 위한 협의가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직후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논의를 시작했지만 제재 수위에 대한 미한일 등 국제사회와 중국과의 견해 차이로 아직까지 결의안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미국과 한국 등 개별 국가들과 유엔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긴박하게 대응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의 국제사회 움직임을 이현철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지난 7일 오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상당히 전격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 국제해사기구 IMO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간을 기존에 통보했던 8일에서 25일 사이에서 7일부터 14일 사이로 수정해서 통보를 했는데요. 예고 첫날에 바로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7일 오전 9시 30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고요. 북한도 발사 3시간 만에 중대 발표를 통해서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발사 직후에 한국 정부는 즉각 긴급 대응 체제에 들어갔죠? 네, 한국 청와대는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은 회의가 끝난 뒤에 정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발사를 체제 유지를 위해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 행위로 규탄하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 미국은 토요일 저녁 휴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였죠.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만에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규모 도발을 선택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에 대한 철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국제사회도 한 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는데요. 각국의 움직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를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 명의 발표문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보편적 반대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발사를 강행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해서 미사일 발사에 항의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이 파괴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자, 유엔도 유엔 안보리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죠. 네, 유엔 안보리는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7일 오전 11시에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엄격한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에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준 한국 대사와 요시카와 모토이데 일본 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앞서 미국과 한국 또 일본의 외교 장관들도 각각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주로 어떤 점들이 강조됐을까요?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국 보호와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윤 장관은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과 별도로 전화 통화를 갖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서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이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어제 발표한 미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과 한국이 동맹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 태세, 특히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사드 체계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협의의 목적은 두 나라가 사드 배치의 실현 가능성과 이를 가장 이른 시간에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재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도 언론 브리핑에서 두 나라가 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중국은 그동안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미국과 한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김장수 중국 주재 한국 대사를 긴급히 초치해서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 측에도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북한의 이번 그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양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중국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확정할 경우 동북아시아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또 다른 차원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긴박한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개성공단 폐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와 관련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전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와 관련해 어떻게 북한을 뼈아프게 응징하고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 비핵화로 향할 수 있게 하느냐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 장관의 발언은 상황 전개에 따라선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800명으로 줄였다가 650명으로 추가 축소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7일엔 공단 체류 인원을 또다시 500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이딴 전략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상황을 고려해 핵실험 이후 중단해온 민간 접촉과 방북 중단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외통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중국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게 압박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중국에 대해 과거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 높은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에 적지 않은 부분을 중국이 해야 하지만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동참 의지는 분명히 밝히면서도 제재 범위에 대해선 대량 살상무기 개발 저지 측면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 강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한반도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를 추진할 경우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중국이 우려를 표명한 것 외에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듣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앞서 북한의 장거리 시험 발사 직후 주한미군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긴급 조치에 항의하고 자국의 엄정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도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사드의 사격 통제 레이더는 탐지거리 600km인 종말 모드로만 운용되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북한에만 적용될 뿐 중국 안보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담의 노시천 기자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4차 핵실험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 네네. 북한에서는 지구 관측용 위성이라고 합니다만 이 발사체를 이렇게 발사한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미국을 겨냥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와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렛대를 명확하게 확보하겠다. 오바마 정부가 지금 대화에 나서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키워가겠다. 이 부분이 하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보면 5월 달에 북한의 7차 당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 부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능력,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면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의 대북 제재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중국의 태도가 이번에는 좀 달라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준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핵과 미사일 이것이 더해져서 그러니까 핵이 5고 미사일이 5라면 네. 5 더하기 5가 10이 되는 게 아니고 한 6, 7 정도의 그런 회초리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이게 북한의 판단인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지금 불거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북한을 코너로 몰고 가는 이런 정도까지는 중국은 원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강한 말로서는 압박이 나오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그런 압박의 강도는 높지 않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아주 강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제재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사드 배치 한반도에 네네. 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이 많고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사드 네네. 배치를 포함해서 그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이라든지 한일 간의 정보 협정 등 앞으로 이 미국, 한국, 일본 3국 관계 차원의 군사적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이제 사드 배치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군사적으로는 이제 사드 배치로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동안 유엔 제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드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험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한일 간의 정보 협정이랄지 또는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 곧 재개가 되는데 2월달 정도 하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들이 북한 압박을 하는 이런 수단으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북한을 강하게 그런 압박하는 수단으로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북한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사드 배치 이 중국이 네네.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우려하는 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 미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중국은 자국의 턱을 겨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드의 방향이랄지 또는 그 탐지 거리랄지 이런 것들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국과 미국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심리적으로 중국을 결국에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전히 그 중국의 우려가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 이번에 김장수 한국 대사 주중 대사를 초치하는 그런 행보를 중국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드 문제는 상당히 오랜 동안 한반도 동북아시아에서 뜨거운 감자로 문제로 제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서 이제 또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단행을 했는데 자, 앞으로 이제 북한이 또 어떤 일을 또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행보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도 NLL 전상에서 북한이 NLL 이남 수역으로 그 북한 함정이 기동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북한이 간헐적으로 남측을 향해서 또는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들을 또 보이는 그런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5월 초까지 앞으로 한 석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북한에 지금 4월 15일 또 4월 25일 이런 북한의 중요한 또 정치 행사들이 있습니다. 4월 15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그 군 창건 기념일이고 4월 25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또 한 번의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제 역설적으로 워낙 지금 핵과 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를 하면서 현재 어떤 국면, 북한에 쏟아지고 있는 그런 압박 국면들을 좀 탈피하려는 그런 행보를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계속이 되다 보면 북한의 그 핵 프로그램을 핵 계획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노력, 육자회담 네네. 이것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출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 또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가해지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북한을 압박만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압박 과정에서 또 중장기적으로 대화도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육자회담 틀을 지금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육자회담의 무용론도 나오고 육자회담의 성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핵 문제를 푸는 대화의 창구로서는 육자회담을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열기를 식히면서 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들을 또 풀어가는 뭐 그러한 지혜도 요구된다 그렇게 본다면 압박과 대화 이 부분에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얻으려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 해제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두 복구시키는 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현재 일부 의원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공화당 소속 존 튠 의원이 지난 3일 북한과 이란 제재법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마이크 라운즈, 존 코닌, 팻 튜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이란이 핵무기를 설계, 구입,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과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지난해 7월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 합의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에 상응해 경제와 금융 제재를 일부 해제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기술을 습득했거나 습득하려고 시도한 것을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증명하면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따라 해제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즉각 모두 복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튠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다른 불량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무기 기술 판매에 나선 것을 알고 있다며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기술을 얻으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이란은 믿을만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기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법안이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한 뒤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북측으로 돌아갔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뒤이은 북한의 이번 NLL 침범은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8일 오전 6시 55분쯤 서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으며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받은 뒤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경비정은 한국 해군의 수차례 경고 통신에도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으며 한국군이 76mm 함포로 경고 사격을 하자 북방 한계선 북측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거리는 300m 정도였지만 한국군의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에도 20여 분간 북방 한계선 남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 도발에도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군 경비정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바로 다음 날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국지 도발을 준비하면서 한국군의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이번 북한 경비정의 북방 한계선 침범은 의도적인 것으로 한국군의 대응 움직임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북한의 북방 한계선 침범 의도는 계산된 것이라며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 실험에 이어서 한 달 만에 미사일 도발을 하고 또 서해에서 그런 NLL 침범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최대한 안보 피로감을 유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 정부를 향해 가지고 정부가 무능한 거 아니냐, 북한이 저렇게 하도록 왜 계속 놔두느냐, 뭐 대화하든지 달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 센터장은 북한이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등 여러 목적으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들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수준의 도발을 연달아 감행한 북한이 북방 한계선과 비무장지대 등에서 국지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일찌감치 제기됐습니다. 이순진 한국합참의장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예상치 못한 시기와 장소, 수단, 방법으로 서북도서나 후방지역 등에서 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미한 연합훈련,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됩니다. 김용현 한국합참작전본부장입니다. 금년 KRFE 연습을 최첨단 최대 규모로 실시하고 추가적인 미 전략 자산을 전개시켜서 연합 무력 시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는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합훈련은 특히 미군의 핵 항공모함 강습단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모 강습단은 보통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지휘함, 이지스함 등으로 구성되며 항공모함엔 전투기를 비롯해 7~8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됩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 연합훈련에 항모 강습단이 투입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번 연합훈련은 예년에 비해 참가 병력 5,750명, 전투기는 45대 늘어나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난 6일 타이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이 타이완 지진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달에 있을 미얀마 대통령 선거 소식과 현재 시리아 내전 상황, 마지막으로 미식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슈퍼볼 대회에서 이 덴버 브론코스가 우승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 주말에 발생한 타이완 지진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예, 타이완 남부에서 지난 6일 새벽 4시쯤 규모 6.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변 타이난의 17층 웨이난 진룽 빌딩을 비롯해서 건물 여러 채가 무너지면서 인명 피해도 큰데요. 이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설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피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오늘로 이 지진 발생 사흘째를 맞고 있는데요.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진 발생 후 72시간이 지나면 생존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구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너진 빌딩 잔해 속에서 8살 소녀 그리고 20대 이모가 이 지진 발생 60여 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이 희망적인 소식도 들렸는데요. 하지만 확인된 사망자 수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타이완 구조 당국에 따르면 이 사망자가 40여 명, 실종자 100여 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 앞으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그 무너진 고층 건물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요? 예, 말씀드린 이 웨이난 진룽 빌딩인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대부분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또 실종자도 상당수가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인데요. 웨이난 진룽 빌딩은 1994년에 지어진 이 주거용 17층짜리 건물로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옆으로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예. 타이완도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음력설을 명절로 지내는데 네. 설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런 재난이 벌어지면서 충격이 더욱 크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정부와 민간 단체 등은 이 설 축하 행사도 취소하거나 또는 축소하고요. 구조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진 구조 활동과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손길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마잉주 타이완 총통도 이 지진 피해 현장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까지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피해자 지원과 함께 앞으로는 이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축물 규정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또 차기 총통 당선자인 차잉원 민진당 주석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이 구조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예. 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지진 피해를 입은 타이완에 위로를 보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이 타이완 남부에서 발생한 이 지진으로 타이완 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중국과 타이완을 뜻하는 양안 동포는 한 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요.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 관련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대통령 선거 일정이 공개됐군요. 네, 미얀마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인데요. 상하원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상원과 하원, 군부에서 각각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요. 마닝 카잉탄 상원의장은 오늘 이 대통령 후보 추천 마감일을 다음 달 17일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의회 투표 언제 실시합니까? 예, 그 투표 일정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 테인세인 대통령 임기가 다음 달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 자, 그 대통령 후보들의 윤곽 좀 드러난 게 있나요? 예,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그리고 이달 초에 이 반세기 동안의 군부 통치를 끝내고 이 문민 정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새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또 대통령도 이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지지하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하지만 아웅산 수치 여사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이 군부에서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하지만 이 앞서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다수당의 당수로 국정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웅산 수치 여사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 후보로 나올 걸로 예상은 되는데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후보의 윤곽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이 헌법을 개정해서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직접 출마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기도 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군부 역시 여전히 의회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군부와의 합의가 먼저 필요한데요. 오늘 의회가 발표한 이 대선 후보 등록 시한까지는 불과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부족할 걸로 보입니다. 이 반대로 민주주의 민족동맹에서 이 대통령 후보 발표를 미루는 까닭이 이 군부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군부 출신의 그 현 테인세인 대통령은 앞서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테인세인 대통령은 얼마 전 이 마지막 의회 연설에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끝내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일궈냈다면서 이는 미얀마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얀마의 정치 세력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계속 협력할 걸 촉구하면서 자신도 새로 들어설 정부를 돕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테인세인 대통령은 군부 출신이긴 하지만 지난 2011년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민주화 개혁 그리고 경제 개방을 추진해서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동으로 떠나봅니다. 시리아에서 정부군이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아서 반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최근 러시아 공습 또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 병력의 지원을 받아서 이 반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왔는데요. 이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온건파 반군의 최대 거점인 북서부 도시 알레포 주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리아 정부군이 터키 접경 부근에서 이 반군이 장악한 요충지인 이 탈라파트 마을 불과 몇 킬로미터까지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은 이 반군이 물자를 들여오는 주요한 통로인데요. 현지 반군 관계자는 러시아 공습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러시아는 테러 세력이 아닌 온건파 반군과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는 이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오히려 공습을 강화하는 모습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현지 반군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군사 표적을 선별적으로 타격하는 게 아니라 이 지상을 초토화시키는 이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런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시리아 정부군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시리아 북부 터키 접경 지역의 요충 지역에서 이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함께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 병력도 지상에서 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 시리아 북부에서 터키로 가는 난민도 급증했습니다. 예. 자, 이런 그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의 공세로 인해서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대표들 간의 평화 회담 완전히 중단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반군들은 이 시리아 정부군의 공세 그리고 러시아의 무차별 공습에 반발하면서 이 회담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회담을 중재한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특사도 지난 3일 이 회담을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은 테러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을 격퇴하기 전까지는 공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등의 공습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볼 텐데요. 어제가 이 슈퍼볼 선데이, 이른바 이 슈퍼볼 일요일이었죠. 맞습니다. 미국 프로 풋볼 리그, 그러니까 프로 미식 축구 리그의 최강자를 가리는 날이었는데요. 올해로 50회째를 맞은 이 슈퍼볼 대회에서 덴버 브론코스가 캐롤라이나 팬서스를 24대 10으로 누리고 승리했습니다. 브론코스는 1998년과 1999년 대회에서 2년 연속 이 슈퍼볼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데요. 한동안 인연이 없다가 이번에 17년 만에 다시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네. 자, 미식 축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데 네. 그 중에서도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는 이번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팬서스의 우승을 점치는 미국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팬서스 올 시즌 단 한 번만 패하고 모든 경기를 다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특히 팬서스 쿼터백인 캠 뉴턴은 올해 미국 프로 풋볼 리그 최우수 선수 MVP에 선정되기도 해서 큰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날 브론코스의 수비에 번번이 막혀서 제대로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 쿼터백은 공을 받아서 팀에 유리한 곳으로 던져서 이 공격을 지휘하는 선수를 말하는데요. 어제 뉴턴 선수는 3번이나 이 공을 브론코스에 뺏겼습니다. 그중에 한 번은 브론코스가 이 터치다운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해주신 터치다운은 이 공을 던지거나 직접 뛰어서 결승점까지 가져가는 거를 말하죠? 예, 맞습니다. 이 아메리칸 풋볼, 그러니까 미식 축구는 이렇게 터치다운이나 공을 골대에 차 넣어서 점수를 올리는데요. 이번 경기는 브론코스 쿼터백인 노장 페이튼 매닝 선수 그리고 차세대 스타인 이 캠 뉴턴 선수의 대결로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어제 이 브론코스 매닝 선수도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보이진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드린 대로 브론코스가 막강한 수비에 힘입어서 초반에 10점을 냈고요. 승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마침내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네, 자, 어제 언론의 보도에서도 방패가 창을 이겨냈다 이런 네. 표현이 있던데요. 자, 매닝 선수 이번 우승으로 슈퍼볼 우승 2번째를 기록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에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시절에 이 팀을 우승으로 이끈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브론코스 소속으로 다시 한번 슈퍼볼 우승 반지를 끼게 됐습니다. 이 매닝 선수의 동생인 일라이 매닝 선수도 이 슈퍼볼에서 2차례 우승한 바 있습니다. 매닝 선수는 올해로 만 39살인데요.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할 거란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이 경기를 마친 뒤에 매닝 선수는 시간을 갖고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은퇴 여부는 잠시 보류를 한 것 같군요. 네. 자, 슈퍼볼은 이 중간 휴식 시간에 펼쳐지는 해프타임 쇼도 굉장히 볼만한데요. 올해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네, 영국의 락 그룹이죠. 콜드플레이 그리고 미국 가수 비욘세, 브루노 마스가 나와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어제 경기 시작 전에 미국 국가는 유명한 가수인 레이디 가가가 불렀는데요. 역대 슈퍼볼 국가 가운데서 최고 중의 하나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슈퍼볼은 이외에도 미국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볼거리가 참 많은데 네. 경기 중간에 기발한 광고들도 참 많이 나와서 눈길을 끕니다. 어제는 어떤 광고가 있었나 궁금하네요. 예, 슈퍼볼 경기 광고료는 30초에 5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아주 비쌉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만큼 이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요. 네. 예, 미국의 언론들은 현대 제네시스 자동차 광고를 올해 슈퍼볼 최고의 광고 하나로 뽑았습니다.
이 딸을 첫 데이트에 내보내는 불안한 아버지의 심정을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한 광고인데요. 제네시스 자동차에는 이 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이 추적기가 달려 있어서 이를 이용해서 아버지가 이 딸의 데이트 현장 곳곳에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론과 시청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구름 조금 끼는 곳이 있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4도, 남포 최저 영하 1도에서 최고 영상 3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4도, 강계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6도, 개성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상 4도, 해산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4도, 원산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이 다소 끼겠는데요.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3도, 최고 영상 1도, 선봉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의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사회는 지난달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가장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 실험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지난 2006년 이후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선박과 항공, 무역 규제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북한의 핵 계획에 직접 관련된 군사 장비 등의 이전이나 판매에 관한 제재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와 영내에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터키 정부는 난민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시리아와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누만 쿠르툴무스 터키 부총리는 어제 CNN 투르크어 TV와의 인터뷰에서 터키는 이미 300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시리아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는 어제 시리아의 밥 알사만 지역과 접한 온쿠피나르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 사흘 동안 국경이 개방되기를 기다리며 3만 5천여 명의 시리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를 공격하자 이를 피해 달아난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100만여 명의 난민을 수용하기로 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늘 레제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주말 터키에 시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할 것을 촉구했으며 난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함으로써 유럽 망명 신청 규모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 터키에 33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의 대통령 선거가 3월 17일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지난해 총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에 출범할 새 정부 구성을 앞두고 의회에서 이달 중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가운데 하원과 상원, 군부가 각각 추천한 3명의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관측통들은 수치 여사와 군부 간 진행 중인 협상으로 인해 후보 선정 발표가 미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헌법에 따라 해외 국적 자녀를 둔 수치 여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헌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하원 의원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25%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타이완 남부 지역에서 지난 주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적어도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타이완 재난당국은 오늘 오전 지진으로 무너진 타이난시의 17층짜리 건물 더미 아래서 사망한 남편과 2살 난 어린아이 옆에 매몰돼 있던 여성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남성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구조대에 말을 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난시 측은 BOA에 지금까지 300여 명이 실종됐지만 아직도 100여 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발크주에서 오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정부군 병사 3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군 병력을 이송하던 버스가 다다디 지구에서 폭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현지 언론에 적어도 8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성명에서 자신들이 폭탄 공격을 벌였으며 훨씬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중국, 미국 당국자들이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대표 간 평화회담이 이달 중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스베르들로프스크 지역에 테러 공격을 기도한 혐의로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반군 7명을 체포했다고 러시아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명에서 이들은 우랄 산맥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체포됐으며 러시아에 테러 공격을 가한 뒤 시리아로 도주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경찰이 이 반군들의 은거지를 수색해 폭발물 등 각종 무기와 극단주의 성향의 서적 등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